가장 중요한 인물인 윤석열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고발 사주 사건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의 파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실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하신 우리 이진동 대표님, 고발 사주 사건 지금 새롭게 시작됐고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네. 불이 붙었습니다. 그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시죠. 거기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고발 사주 사건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이죠. 2020년 4.15 총선. 네. 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그러니까 4월 3일 이때 이제 윤석열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뭐 그 당시 열린우리당의 최광욱 전 의원, 그리고 황희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등, 그리고 이제 그 비판적인 언론인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 비판적인 정치인 언론인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달라. 그래서 국민의힘의 고발장을 이렇게 뒤로 백으로 해서 전달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1년 뒤에 2021년 9월 2일 날 저희 뉴스버스가 그 사실 캐치를 해서 윤석열 검찰이 그런 그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 사주했다, 야당에.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 검찰권을 갖다가 공적인 권한이잖아요. 그 검찰권을 사유화했고 윤석열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 그 자신의 왜 사유화라고 했냐면 그 고발장 내용이 윤석열과 한동훈, 김건희의 명예훼손을 갖다가 고발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 대해서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유화를 했다는 측면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최광욱, 황희석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비례대표로 나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총선 출마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낙선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총선 개입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제 정치 공작이라고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런 총선 개입, 검찰권 사유화의 어떤 전형 같은 게 지금 고발 사주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2020년에 그게 있었는데, 공수처가 그래서 뉴스보스 보도 나온 다음에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가 그때는 윤석열의 눈치를 보느라고 윤석열은 소환조사 한 번 안 했어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다 고발이 됐지만 오로지 이제 유일하게 손준성 검사는 그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그리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유일하게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받고 1심에 유죄, 2심에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지난 4월 26일인가요? 4월에 최종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 사주 사건이 이렇게 사그라든 것처럼 지금 돼버렸어요. 그냥 범죄는 있는데 고발 사주란 분명히 실체 있는 범죄가 있었잖아요. 고발장도 그렇죠. 있었고 네네. 있었는데 그 뒤에 고발도 이루어졌고 최광욱 의원에 대해서 고발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실체가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범인은 없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손준성이 무죄가 됨으로써.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검변. 네. 검사를 오동영 변호사가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네네. 민생경제연구소 우리 저기 저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훈 경제연구소장. 최근에 네. 배우로도 데뷔하셨다는 분. 네. 네네. 그 두 분이 공동소장으로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그 시민단체에서 그 윤석열이 그 고발 사주 사건이 이제 뉴스버스가 보도했을 때가 그 대선 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다, 괴문서다, 그리고 뉴스버스 보도물이 괴문서다, 이런 출처 없는 괴문서, 이렇게 지금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뉴스버스의 명예훼손이고 그리고 국민의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다, 이런 큰 취지로 고발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시죠. 영상이 준비됐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제가 그거를 뭐하러 야당에다가 던져서 고발을 해달라고 하면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면 몰라도 수사정보 정책관이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 움직일 수도 있죠. 자기가 누구 만나고 누구하고 문건 주고받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런 걸 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뭐 결재 받고 옵니까? 더구나 한번 보십시오. 그 보도에 난 그 고발장 내용 그 언론에서 인용한 걸 보면
4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캠프에서도 이게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이 정치공작 진상 그 규명 특위를 이제 출범시킬 예정이고, 일단 뭐 그 원로 법조인과 언론인들 또 정치인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만한 이런 그 정치 공작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특위를 저희도 구성할 생각입니다. 야, 고발 사주 사건, 사주란 단어에는 되게 앞에 가서 범죄 사주 또는 불법 사주, 뭐 음모 사주 이런 데 쓰이는 단어인데요. 더군다나 고발을 사주했다. 그것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했다. 이거 진짜 내란 못지않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안이 그냥 묻힐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수많은 혐의들이 있습니다. 아니, 박인수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 사안 보시면은 야, 당시에 대통령 후보고 검찰총장 막중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다면 이거는 내란 못지않은 엄청난 범죄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실제 손준성 검사가 뭐 무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너무 상식적인 의문인 것이고, 우리가 윤석열의 징계 과정, 그러니까 공무원의 탄핵 절차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했지만 뭐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났다고 해서 공무원이 징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탄핵 절차는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탄핵 과정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실제로 뭐 이제 변론 종결이 20일에 되나요? 20일. 네, 예, 오늘입니다. 예, 오늘이네요. 예, 예. 오늘 이제 변론 종결을 하게 되면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언론에서 충분히 내려져야 된다라고 봅니다만은, 이게 과거에 무죄가 났었던 판결문 내용도 제가 좀 꼼꼼히 뜯어보니까 뭐 증거 부족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소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제 이 대목이 분명히 눈에 띄는 것이고, 뭐 이 무죄 판결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 또다시 이 사건이 다뤄지고 있고, 지금 저희 앞에서 다룬 대로 명예훼손을 일일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괴문서라고 얘기했다거나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한 부분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판가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지금 어제 시민단체가 고발장 한 장 낸 거지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손준성을 중심에 놓고 수사가 됐었어요. 재판도 되고 다. 그렇죠. 사건의 중심이 손준성이었어요. 손준성이 그래서 유죄가 나면 그 다음에 배후를 밝히려고 했는데, 손준성이 무죄가 되는 바람에 그게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거죠. 네. 않고 배우 분명히 몸통이 있는데, 아까 박평론가 얘기처럼 윗선이 있고 몸통이 있다고 사람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합리적 의심인데 그냥 여기서 덮일 뻔했는데, 저 정치 공작이라고 윤석열이 저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고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려면 실체를 규명을 해야 돼요. 윤석열이 개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판결문에도 손준성 검사가 그걸 업무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뒤에서 기획 배우였다는 의심이 가능성이 있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손준성에 국한됐던 사건이 윤석열로 옮겨간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해서 면죄부를 이미 줘버렸거든요.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처음에 수사할 때. 이게 다시 윤석열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손준성 스스로도 모함이고 억울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제 여러 불만과 이 불편한 기색들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뭐 일부 보도로 다 확인이 됩니다만은 손준성 씨의 경우에는 어떤 검사와 동일하게 이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검사가 아니라 한동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죠. 비번을 풀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과정만 보더라도 본인이 모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적법한 수사 절차에 충분히 협조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릴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비밀번호를 풀면 됩니다. 그 책임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검사라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비번을 확인하고 진실을 밝혀줘야 되는 게 당연한 그 책무이고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DNA가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떳떳하게 얘기를 하지만 수사 과정이나 이런 협조 절차들을 비춰봤을 때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떳떳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말에 어폐가 있고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시고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이제 지금까지 손준성 사실 재수사라고 봐야죠. 네.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장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될 거고 저는 정권이 이제 지금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검찰이 과거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 또 그에 맞춰서 검찰 인사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보다 더 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손준성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박평론가가 얘기했지만 오늘이 탄핵 심판 변론에 이제 종결되는 날 두 번째 이제 그 오늘 마지막 변론 종결인데 지난번 일주일 전에 변론에서 손준성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부인을 해버렸어요. 고발장 작성한 사실도 없고 그리고 물론 이제 법원에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고발장 작성한 사실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하면서 내가 언론 보도 위에 얼마나 모함을 받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검사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런 주원글씨 때문에 모함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뭐 이런 그 수모를 겪었다 뭐 이런 취지로 억울함을 굉장히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 수사부터 심지어 2심 무죄가 난 판결문까지 이렇게 다 보면 그 원본 작성자는 손준성으로 돼 있어요.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웅한테 갔을 때 도달했을 때 그 텔레그램 메시지 특성상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발신자가 손준성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김웅과 손준성 사이에 제3자가 끼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증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무죄가 된 것이지 애초에 고발장을 작성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이 된 거거든요. 부하들한테 지시한 거. 그리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손준성이 있는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자체를 전체가 그 고발장을 작성한 그 범죄 조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윤석열이 왜 몸통이라 이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당연히 윗선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보다는 검찰 조직 그리고 검찰 손준성이 속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그 조직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검찰총장만의 지시만 따르는 조직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에요. 직속이고 네. 뭐 거의 직할 부대라고 봐야죠. 직할 부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제상으로 보면 대검 차장 밑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지만 그거는 어떤 직제상의 그림표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차장이 마음대로 못해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일 차장이 아니고 검찰총장한테 직접 보고하고 직접 지시를 받고 이런 조직이거든요. 그런 조직에서 이런 고발장 윤석열이 피해자인 그리고 한건이라고 할 뻔했네요. 한동훈, 김건희가 피해자인 그런 고발장을 야당한테 보내는데 검찰총장한테 허락을 받지 않는다, 보고를 안 한다. 이런 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래서 윤석열을 배우 몸통으로 처음부터 지목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고 합리적인 얘기이신데요. 윤건이가 한건이가 되기도 하네요. 그런데 아니 손준성 검사는 본인이 작성도 하고 발송도 하고 이미 이거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거짓말 전면 부인하는 거짓말을 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이제 헌재 심판하고 법원의 이 사건하고 형사재판과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사재판의 서류들이 지금 탄핵 심판에 증거로 제출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보니까 이제 오늘 좀 봐봐야 되겠는데 증거로 제출돼서 채택되고 뭐 이랬으면 이런 거짓말을 못할 텐데 그 재판 기록이나 형사 수사 기록이 안 넘어왔다면 국회 측에서 그냥 소추한 거 내용 그리고 국회 측에서 낸 자료만 갖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봐봐야 알겠지만 근데 설령 그게 이제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더라도 부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손준성 측 주장이고 엄연하게 지금 공수처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인정된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손준성 휴대폰에서 그게 다 촬영됐고 그게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김웅과 손준성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걸 1심에서는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중간에 있을 수 있다고 와가지고 무죄를 준 거거든요. 네, 그 차이일 뿐이지 손준성 검사장 휴대폰에 형성돼서 뭐 텍스트가 형성되고 링크가 형성돼서 그게 발신된 거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부인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검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 피의자라 그러면 자기의 어떤 죄를 뭐 가리기 위해서 묵비권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검사기 때문에 이 검사로서도 그 어떤 검사가 피의자가 되면 피의자로서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검사로서 또 검사라는 신분을 따져보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거잖아요. 상식적인 정도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자기 자신이 범죄를 파악하고 밝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밝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데다가 사실은 이런 일로 해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까? 네. 무차별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런 거짓말과 이런 고발 사주를 통해서 언론사들까지 완전히 압수수색하면서 모든 정보를 탈탈탈 털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정말 언론 자유의 측면도 그렇고 민주사회의 헌법 정신에 비춰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영수 평론가님. 잘 알잖아요, 이거. 아니, 박영수 평론가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아예 말을 안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 이거. 뭐 이제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라고 해가지고 언론사 다수를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벌인다라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시간이 무슨 우리가 1980년대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 3년 사이에 이진동 대표님 겪으셨던 그 마음고생을 제가 감히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디넷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탄생하게 된 계기가 이 사건이 또 아니었나 싶기도 해서 이거를 뭐 불행 중 또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언론 소비자로서 이진동 대표님과 뉴스버스 또 뉴스타파라든지 다양한 언론사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사건이 여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사건을 깊게 짚는 이유도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손준성 중심이 아니라 윤석열 중심으로의 수사가 뻗어나가면서 이 고발 사주에 대한 진실이 더 국민들께 알려진다는 데에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는 어제 사실 지규현 판사가 오전에 삼겹살과 소주만 먹는 사람이고 그것마저도 접대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1시 50분에 민주당에서 자료 공개를 한 다음에 그 거짓말이 탄로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법 카르텔이라고 이제 보면 이 사법 카르텔, 법조 카르텔에 속해 있는 이 법조 3륜이라고 부르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뻔뻔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게다가 또 이런 사람들이 무한한 권력을 또 가질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얼마나 이 태도를 변화하는지를 윤석열을 통해서 또 보게 됐거든요. 손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또 이번 변론 길 과정에서 자신이 얘기했던 이런 발언들을 보면 대부분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텔레그램을 써본 사람들이라면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자료를 보낸 그 족적 그대로 박영식 보냄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쓴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내가 그렇죠. 어떤 자료를 전달하게 되면 이게 뭐 김홍국 보냄이 다 남아있다는 걸 알면서 이거를 지금까지도 뻔뻔하게 부인한다라는 것은 뭐 지금 우리가 이 사법부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감정 그대로 과거의 사건이지만 고발 사주 사건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한다. 앞으로의 사건 추이도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내란 수계 윤석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놓고도 내란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도 그렇고요. 이 고발 사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눈에 뻔히 보이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까지도 부인하는 이 철면피함, 뻔뻔함에 누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수인 심부름꾼이 내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몸통이 하나씩 밝혀지는 상황입니다. 몸통 윤석열 파악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어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발맞춰서 왜냐하면 이건 윤석열이 배우 몸통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짐작하는 사실, 추정하는 사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사실. 추정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논리적 네. 구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떤 재판에서 그 처벌하기 위해서는 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수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안 나왔는데 그래서 그걸 어떤 증거를 찾아서 처벌해 달라는 게 어제 이제 시민단체의 고발인 거고 그건 형사적인 거고 저희들도 민사적으로 또 할 거예요.
아, 예,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뉴스버스에 대해서 아까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그렇죠. 뭐 이제 그 다 온갖 이어지는 흉난합니다.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치 공작이라고 계문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발맞춰서 민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압수수색 당한 거는 검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그것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제기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건 윤석열을 상대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발언자가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 발언 이후로 저희가 제보 사주라 그래가지고 수사도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보수 언론들한테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뉴스버스의 명예가 훼손되고 신뢰가 실추되고 물론 저 개인으로도 신뢰 실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림잡아 생각하면 최소한 한 50억 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00억, 1000억 정도는 다. 아,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인지대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미국에서의 징벌적인 것 저도 뭐 미국에 뭐 네, 뉴욕에도 네. 있었고 그랬는데요. 정말 이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언론사 아닙니까? 네.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이런 명예훼손 아까 우리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정치 공작, 괴문서 아주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실추된 그 언론사와 수많은 그 언론 종사 기자분들과 뭐 PD 많은 분들의 이 명예와 가족들까지 다 연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큰 겁니까? 인지대 누가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직 뭐 독자 보도가 안 찾습니다. 나와서 그런데 예, 보도를 예. 이제 하면 또 모르죠. 네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 시민단체가 그냥 이 그 윤석열 저 발언만 갖고 고발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23년 아까 박앵커가 얘기했지만 압수색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압수색을 받은 일은 이 고발 사주하고 관련 없이 윤석열 검사가 대검 중수부 검사를 하던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 대장동 대출 비리, 대장동 대출 건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대출 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그렇죠. 대장동 대출을 해주면서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 있고 거기에 알선 수재 혐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소위 이제 조우영 씨라고 그 브로커라고 그렇죠, 조우영 이제 씨. 등장을 했었는데 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에 이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덮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언제 제기했냐면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저희가 뉴스버스 제일 먼저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뉴스타파도 따라오고 그랬지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뉴스타파부터 먼저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뉴스타파가 대선에 인접한 시기에 신앙님 김만배 씨를 인터뷰한 그 내용을 갖다가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그때 김만배 씨로부터 신앙님 씨가 책값으로 뭐 1억 5천 정도를 책값으로 지불하고 뭐 그렇죠. 사줬다. 이 내용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다 그래서 그 부산저축은행 보도를 한 언론사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 뉴스버스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시민단체 고발 내용은 이걸 안갚음 차원에서 했다. 고발 사주에 대한 안갚음 차원에서 했다. 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냐면 제가 압수색을 받았는데 다 압수색 대상에 고발 사주권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관련이 없는데도 전혀 불구하고. 관련 없는데. 네, 그래서 관련이 없다 그러는데도 다 압수색 갔어요. 그게 이건 기록으로 있잖아요. 거기가 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는 안 된다고 그랬죠. 관련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같이 엮어서 이건 윤석열의 그 당시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수사를 하라고 할 때 그걸 어디서 언급을 했냐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검찰에 주는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어떤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봐가지고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고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김은혜 수석도 고발해야 되겠네요. 그건 이제 명예훼손. 시켜서 한 거니까. 시켜서 했더라도 그 당시에 그 홍보수석이라는 네. 자리가 엄청났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하나 조금 더 첨언하면 네. 이걸 이제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이제 윤석열이 이름 붙였고 근데 사실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이 사건을 갖다가 제2의 고발 사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유형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표로 우리
박평론가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표로 그려가지고 설명도 좀 하고 그랬는데 보면 사건 시기부터 조금만 설명할게요. 예. 고발 사주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이라 그러면 이건 2024년 4월 총선 직전에 이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예. 한 6, 7개월 남겨두고 그래서 총선용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보면 김대남 시민비서관인가요? 이 녹취록에서 나중에 등장하거든요. 네. 뉴스버스를 왜 압수수색했냐 그랬더니 총선용의 이제 선복이다. 총선 전에 선복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 거 이런 증거물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발을 촉발한 도구가 고발 촉발이 어떻게 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고발 사주 사건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장이었다 그러면 이 제2의 고발 사주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은 김은혜 홍보수석의 가이드라인. 예, 성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명을 낸 거예요. 가이드라인용 성명인 네, 거죠.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인데 윤석열로 바꿔치기를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뭐 이런 식의 주문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이드라인이었고 사실상 공개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한 검찰의 수사 지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발 주체도 아까 말했던 데는 뭐 최광욱 의원이나 황희석 최고위원. 예, 미래통합당이었단 말이에요. 그 네. 당시 고발 주체가 이 사건은 고발 주체가 국민의힘이에요. 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발 혐의도 명예훼손 똑같아요. 예, 이것도 명예훼손이고 그것도 윤석열 명예훼손, 한동훈 명예훼손, 김건희 명예훼손 있잖아요. 이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잖아요. 네.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배우 지시 의심 인물이 누구예요? 처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잖아요.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머리에서 계속 같은 기획이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입증하려고 그 당시에 표로 만들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사 실행 여부를 이렇게 보면 그 고발 사주는 총선 뒤에 이루어졌어요. 실제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사건은 총선 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실행이 실제 됐다는 거죠. 네, 고발 사주가 됐고 그리고 수사 대상 인물은 처음엔 유시민, 최광욱, 황희성 그리고 뉴스타파 MBC 기자 그리고 그 매개자였던 제보자 X라고 불리는 네. 그 분이 이제 수사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갖고 고발 사주한 거거든요. 근데 이 건은 뭐냐면 민주당의 그 화천대유 TF가 있었어요. 대선 때 네. 민주당 화천대유 TF 그리고 저희 뉴스버스 그리고 뉴스타파 경향신문 김만배 씨. 그러니까 제보자의 X 역할을 이 사건에서는 김만배가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구조가 똑같아요. 정치권 연결 고리를 그 당시에는 제보자 X로 봤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김만배 씨로 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뭐 아까 이제 수사 대상 기사도 그 당시에는 뉴스타파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보도들 갖고 수사를 했는데 이건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 수사 의혹 이 보도 가지고 수사를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그 구조가 똑같고 그 너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 배우는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입니다. 야, 선거를 위해서 네. 이렇게 조작하고 또 이것을 고발 사주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아주 이거는 정말 엄청난 미국의 워터게이트 못지않은 이건 윤석열 몸통 게이트네요. 그런 측면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그 당시에는 첫 번째 고발 사주 사건으로 최광욱 의원이 그걸로 기소가 돼가지고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광욱 의원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두 번째 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제가 부르는 제2의 고발 사주 사건으로는 저는 다행히 아까 박앵커가 얘기했던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 디넷 그 디지털 그 휴대폰을 불법 저장하고 불법 압수수색했다는 그걸 제기를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네. 저하고 뭐 경향신문도 그래서 빠져나왔고 그런데 오로지 지금 뉴스타파는 그걸 기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고발 사주건 최광욱 의원이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 건은 뉴스타파 기자들 대표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적으로 지금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건 진짜 재판까지 형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의 실체도 저는 드러날 거다. 배우의 윤석열이 있다는 그게 드러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발 사주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 탄압, 언론사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또 후속 보도를 막고 언론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그야말로 윤석열의 분서갱유, 이 언론 자유 탄압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명백하게 좀 내용들을 하나씩 밝혀나가면 좋겠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이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이슈를 전환하거나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수사로 이 의혹 제기 대상자들을 상대로 탄압을 하는 방식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쓰여져 왔다라고 저는 보는데 뭐 이번에 지금 이준동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제1의 고발 사주나 제2의 고발 사주 사건이나 다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동물적인 어떤 DNA가 또 발휘돼 가지고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보니까 이걸 이제 결국 한판 뒤집기를 하기 위해서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언론을 겁박한다는 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 파괴 공작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이제 민사상, 형사상 조치를 통해서 차기 정권이 바뀌게 되면 좀 더 면밀하고 원활한 수사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진실은 단순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 추정하고 계신다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얘기를 풀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굉장히 유사한 지점들도 많이 있고 이것은 지난 3년간 검찰이 할 수가 없었던 수사라고 보기 때문에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배 검사인 윤석열에 대해서 타겟으로 놓고 윤석열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뭐 김건희조차도 뭐 어떤 윤석열과 관련된 윤석열 일가와 관련된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봐서요. 시간이 뭐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언론사 탄압, 또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들이 검찰공화국 당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정적에 대해서는 수백 번 압수수색을 벌이고 탈탈탈 인간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는 그런 검찰의 행태가 언론사에도 또 이를 보도하는 언론인들에게도 이루어졌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집요하고 또 공작적 행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